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환경에서 기업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포브스 코리아 편집장 권우준입니다. 언택트 디지털 시대로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키는 역시 조직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조직이 하는 거고, 조직은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포브스 코리아 CEO 포럼에 모시고 자담회를 하는 것은 조직 문화의 혁신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은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를 유독 강조해온 분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 전략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을 하고 있는 문희랩스의 김일겸 대표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김기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프린시펄 디자인 매니저 이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기술, 어떤 신기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큰 전환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세 분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영학의 한 100년의 역사를 두고 보면 이 위기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시기에는 전략이 강조되지만 위기의 시대가 되면 전략보다는 이제 문화가 강조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자, 이거는 전략인데 평상시에도 그 전략이 가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자고 하는 것은 머리로 또는 경영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 러시아의 100만 대군을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것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도 한 100년의 역사를 두고 보면 위기 때마다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전략의 시대에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바꾸게 되는 건데, 미국인 경우에 1975년도 오일 쇼크가 오고 나서 톰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의 조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니라 이 문화의 시대를 열어줬던 큰 우리 역사적인 한번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와 또 우리 MZ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 이제 전략의 시대를 다시 한번 문화의 시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료제 하에서 사람을 움직이던 시스템에서 이제 관료제가 없어질 거다. 게리 하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신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제, 휴머노크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오늘 주제가 흥미롭고 시사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인 디렉터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조직 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례로 지금 널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으로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아마 절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조직 문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공유를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 특히 디자인 쪽에서의 조직 문화는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CEO가 오면서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저에게도 가장 큰 인상을 주었던 조직 문화 중 하나는 실패를 용인하고 성장을 함께 지향하는 그로스 마인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실패를 용인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큰 조직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일겸 문희랩스 대표님은 컨설턴트신데 기업 문화 컨설턴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기업 문화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바뀌어 가는 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기업에서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기업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되는 개별적인 행동 양식의 집합이라고 보통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이제 조직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마인드셋, 개별 구성원들의 마인드셋과 더불어서 행동 양식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되면 기업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체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새롭게 시대가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우리 기업의 구성원들은 디지털에 대한 경험의 폭이 넓고 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기대 수준도 매우 높죠.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의 특징을 구분짓던 산업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재라든지 B2B 기업들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MZ세대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뉴 제너레이션의 세대들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구성원들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세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구성원들은 이래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어떤 관념들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우리 구성원들을 공감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의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가 오면서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고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을 무척 강조를 해오셨고, 김일겸 대표님 또 디지털 기술의 휴머니즘으로 넣겠다 이런 걸 강조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냐? 특히 우리가 1대1 관계,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기업이라는 큰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아까 MZ세대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학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터 드러크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사람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강점을 잘 배열하면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당장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람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실패를 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점수를 1등부터 100등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상위 20%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하위 10%는 무조건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판이 되는 거죠. 협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문을 여는 마음의 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공감할 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경영학에서 이 너무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또는 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어졌고 공감이 없어졌어요.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미래학자들은 사람은 공감할 때 진화했고 갈등할 때 퇴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하이테크 하이터치 같은 존 나이스빅 같은 미래학자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하이테크 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이테크 시대의 진정한 권력과 트렌드는 하이터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하면서 기업 선거가 안 날 거다 이런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잖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테아 나델라 사람이 CEO 할 때 기업 주가가 19불 하던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종업원들이 이 동기부여가 안 됐던 회사인데 사테아 나델라가 오고 지금 한 340불, 350불 불과 10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15배 정도 커지게 되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테아 나델라는 직원들과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임파워먼트 해줬다는 것.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하려고 했느냐. 그때 행동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거죠. 실패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키워주는 거죠. 이네이블먼트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가보면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갤럽 조사에 보면 11% 정도만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 그 사람들이 혁신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좀 더 공감해주고 조금 더 권한을 주고, 그 실력이 부족할 때 이네이블먼트,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면 그것이 훨씬 더 혁신의 성과가 높았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래서 게디 하밀 같은 사람도 이제는 관료제가 없어지고 사람 중심 시대가 올 거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사실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한 20% 기업은 한 번도 적자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기업들 대부분 사람 중심 기업이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고 사람을 키워주면 기업 성과가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공감해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공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 공감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하거든요. 과연 공감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그럼 내가 어디까지 공감해 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지표한 그런 사례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표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CEO부터 이제 뭐 C 레벨 임원, 그다음에 이제 중간 간부,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 공감의 지표 같은 게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공감의 출발은 다른 사람의 강점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약점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공감의 반대말은 지시예요. 지시의 동의어는 관료제예요. 사실 이 관료제 하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돈만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 ESG 같은 데서 특히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S이기도 하고 지배구조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주주 이론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의겸 대표님 뭐 공감이라는 거 어떻게 실제 이제 그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걸 좀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인 디렉터님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저는 이런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경영에 있어서 디자인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기업의 혁신 과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의 디자인의 핵심은 공감이다라는 것에 절실한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툴들이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안에 몰입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관찰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특히 회사에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구성원들을 분석하려고 듭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서베이 등을 돌려서 그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정량화시켜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구성원들의 어떤 견해를 순위화하고 서열화하고 그러는 과정들은 형식적인 공감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보다 더 깊이 있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애환과 니즈와 또는 만족과 이런 복잡 다단한 그런 감정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같이 그래서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 리얼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워크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들을 상시화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고객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세스와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여진 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개선을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뭐 김 대표님 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지금 드셨는데 어떤 사람 중심의 어떤 공감 요 키워드로 그 소프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그게 실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회사 내에서 이것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앞선 두 분의 말씀이 정말 100% 공감 가는 말씀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은유라고 해야 되나? 메타포를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마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보스형 이런 지시를 하는 사람의 경우 마차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죠. 근데 요즘 같은 리더십에서는 이 공감이 참 중요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요즘의 리더는 마차 앞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공감을 하면서 끌어나가는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리더십이 요즘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 차원에서 이 디렉터급들 이상에게는 항상 이런 교육을 많이 해요. 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듣고
구성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함께 지향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을 하고 이를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원 그리고 실제 우리 제품을 사용해주는 사용자 이런 유저 테스팅 혹은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이거를 수량화, 개량화해서 데이터로 만들면서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어떠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문화를 점점 정착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선 두 분이 말씀하신 공감과 특히 임파워먼트, 카드에 항상 이렇게 사명이 딱 적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런 공감이 어떻게 보면은 뭉쳐지면 임파워링이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미국 기업은 뭐 우리 지위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성과 보상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중심이 돼서 커온 그런 이제 기업들이고 유럽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문화라든가 사람 중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부터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 기업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사람 중심의 어떤 매니지먼트나 어떤 기업 문화를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미국 기업을 이야기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행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의 주주 중심 이론, 이 밀턴의 주주 중심 이론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주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직원한테 투자하지 마라. 협력업체한테 투자하지 마라. 사회적 책임도 최소한도만 져라. 이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편집장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2019년 8월 달에 미국의 한 182명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요한 사람들이 다 그런데 동의를 한 거죠.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겠다. 기업은 지속 가능성, 그래서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치를 제일 앞에 놓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두고 그것을 수행할 직원들한테 투자해라. 협력업체들한테 투자해라. 사회적 책임도 많이 져라. 그러면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소개됐던 것은 너무 자유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기업만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글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게 구글의 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다 이렇게 협력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유럽은 완전히 이런 사람 중심의 혁신 문화예요. 북유럽은 국민 고용률이 한 77%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6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북유럽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이 사람 중심의 문화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15세 우리 청년들 우리가 역량 테스트를 하면 세계 1등인데 50세 이상 성인 역량 테스트를 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사람을 안 키워줘서 그 피해가 기업한테 오고 우리 경제한테 오게 되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MZ 문화는 이런 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즘 ESG입니다. ESG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봤을 때 이런 이제 ESG라든가 뭐 더 나은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렇죠.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요 미국 마케팅 학계에서 원래 참 재밌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내세웠어요. 사실 마케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건데 원래 주제가 BMBW입니다. Better Marketing for Better Society,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 우리나라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 기업이라는 게 뭔가, 기업은 돈 버는 데가 아니거든요. 기업은 지구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업의 문제고, 그래서 이 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 사람에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고민이 없었다가 이제 막 우리나라에도 이제 좋은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우리 한국 경영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겸 대표님은 굉장히 그 조직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래 미국 컨설팅 펌 출신이신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완전 북유럽 쪽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절묘하게 잘 이렇게 조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거죠? 네, 뭐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인문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유럽에서 추구하는 경영학에서의 화두들하고 많이 좀 접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답변을 좀 이어서 드리면은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재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 그 다음에 유럽식 경영, 뭐 여러 가지 태생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의 귀결점으로 같이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화두가 던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고객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성원의 삶이고 그리고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성장 중심의 경영을 우리가 해오던 기업들이 이제는 ESG라는 화두가 더 급격히 더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즘의 화두가 구성원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중심의 성장 드라이브가 중심이었을 때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그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어야 되는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구성원 경험.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그것은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상관없이 우리 구성원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내부 고객으로 정의를 하고 구성원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CEO분들을 만나 뵈어도 2022년의 경영의 화두를 Employee Experience Design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아예 CEO를 Chief Experience Officer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경험을 관리해주는 최고 책임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관련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얘기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이제 화두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MZ 세대고 하나는 스타트업 이 부분인데 먼저 그 MZ 세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MZ 세대가 이제 어떤 기업의 주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도 여전히 지금 확고한 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Z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의 충돌 이게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주제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MZ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관료제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하고 MZ 세대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요. 바꾼 기업은 성공할 것이고요. 못 바꾼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M세대가 한 1,08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가면 이제 우리 전 국민의 한 38% 정도가 MZ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의 구성원의 60%가 이미 MZ 세대예요. 그래서 기업에 가보면 삼각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신세대가 있고 MZ 세대가 있고 그다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실 센 세대거든요. 그 사이에 X 세대를 낀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삼각 관계가 좋은 기업은 엄청난 성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내놓아도 가장 경쟁이 있는 세대가 M세대예요. 우리 디렉터 M세대시죠? 예, 밀레니얼이죠. 손흥민이 보세요. 사실 우리 M세대는 외모도 뛰어나요. 체력도 밀리지 않아요. 손흥민을 보세요. 그죠? 영어도 글로벌리 나가도 경쟁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프리미엄 세대가 M세대입니다. 교육도 가장 잘 받았고요. 그래서 이 M세대를 어떻게 조직 내에서 활용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관료제식으로 하는 기업은 M세대가 이탈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 M세대를 끌어안는 이런 세대들은 회사에 가보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은 우리 네카라 쿠베당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이런 CEO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뭘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직원들하고 공감하려고 하루 종일 공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사티아 나델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럼 하루 종일 공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공감하고 나면은 그 똑똑한 직원들이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MZ세대는 이 직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업을 추구하면 직을 얻는다. 이게 이 MZ세대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이 M세대와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CEO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서의 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똑똑한 직원이 나갈 때는 왜 나가겠습니까? 회사가 나빠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의 장이 지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감하려고 해주고 더 권한을 인파워라고 하면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키워주는 거죠. 이게 이네이블먼트거든요. 우리나라의 직원들 중에서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이 11%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20%만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M세대가 희망이고 이 MZ세대를 끌어안는 방법이 공감과 인파워먼트고 이게 사람 중심의 문화고 휴머노크래시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표님도 많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갈등의 현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는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기성세대들이 키를 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운 세대들이고 업무의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게 기업의 환경뿐 아니라 삶의 환경, 일반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좀 더 뒤처져 있는 기성세대들이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베이비부머 세대, 일부 X세대를 또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의 어떤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익숙해져 있는 업무의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M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간의 일하는 방식의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실천 가능한 행동 양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함께 협업해야 되고 서로를 공감해야 되고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 그리고 업무의 현황을 업데이트 받고 그리고 업무의 결과를 취합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업무 수행의 프로세스에서 함께 공유되어야 되는 함께 따라야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기성세대 중심으로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한쪽의 어떤 그 구성원들만 따라서 되는 건 아니고요. M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들 전체 구성원들이 직급을 막론하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의 요구 행동 양식들을 정의해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홍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행동 양식은 내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안마다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드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기업 문화를 얘기할 때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 다음에 그 추구 가치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행동의 원칙들 중심으로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명문화된 차트 형태가 됐건 그런 형태로 돼서 구성원들에게 배포되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책자로 만들거나 해서 구성원들에게 배포가 됩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구체성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른 업무의 실행과 협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긴밀하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이 세 가지로 일하는 방식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일하는 방식의 세 가지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한 do's and don'ts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것들이 구성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윤 디렉터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지금 사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단히 많이 논의가 되고 또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대가 어떤 양식으로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젊은 층을 일컫는 MZ세대라고 하죠. 근데 이 MZ세대 안에서도 사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상당히 나뉘는 부분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끼인 세대 그리고 M세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도 대단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너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급의 고하를 떠난 이 업무는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오너십을 줄 수 있다. 맡기고 뒤에서 디렉터나 매니저들은 사실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맞지 않는 방식이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떠나서 같이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조업은 하나의 오차가 있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 중심의 문화의 극단적인 반대말이 시스템 중심 문화거든요. 사람한테 철저히 어떤 재량권을 주지 않는 거죠. 사람의 재량권이 바로 오차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조 방식이 상당히 자동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몰입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이 시스템이 완벽하더라도 근성근성하느냐, 자기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디테일을 챙기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기의 혼란은 조금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위가 극단적으로 이 스택 랭킹 방식이거든요.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극단적인 사례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좀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성과가 나느냐, 평가 방법을 바꿨어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렉터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너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인파워먼트인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에 다른 부서의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의뢰해 오면 좋은 거죠, 그죠? 과거의 방식은 나만 성과를 잘 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가 우리 사태와 나델라가 오면서 그 인파워먼트를 구체적으로 개인의 평가에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이런 게 있고, 그죠? 피터 드러커는 이런 제안을 했죠. 이 사람 중심의 문화를 바꾸려면 회의를 할 때 대체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편집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자들 회의할 때 이것도 잘못됐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는 사람을 기죽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한 70% 정도는 강점을 이야기해주고 잘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나중에 한 30% 정도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 내가 힘을 내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업이 문화의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심리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 네가 듣는 그 퍼센트가 얼마냐, 30% 넘으면 너는 꼰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0%를 묻지 말고 10%까지 가면 넌 훌륭한 리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잘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글로벌 스탠다드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한국 기업이 성장해온 것은 한국 기업의 문화와 특성이 있는 거고, 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문화와 특성이 있는 건데, 물론 본질적인 것은 같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업 매니지먼트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환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을 성장시켜 온 그런 강점, 속도라든가 어떤 집단주의라든가 어떤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해의 어떤 그런 폭,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성장 중심의 기업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쉴 새 없이 달려오던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왔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업의 문화이라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산업화되고 선진화됐던 선진국들의 우수 기업들의 문화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의 특징은 합리성이라는 키워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성의 이면의 근저에는 객관화라는 과정이 따라야 되고, 우리가 물론 그 기업들 중에는
정말 합리적인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구성원들을 위한 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들은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업무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그 과정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그 공평한 보상과 성과에 대한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구성원들은 이제 세대가 바뀌고 구성원들의 특징들이 바뀌면서 보다 조직 내에서 뭔가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또 공정하고 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서 우리 현재의 우리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런 그 해외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분명히 레슨즈 런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OECD나 이제 월드뱅크 같은 데서 이 사람의 가치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우리 월드뱅크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성장 단계를 제일 첫 번째 우리 만불 이하의 단계를 요소 중심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서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만불에서 한 3만 불 시대를 장비를 많이 사가지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투자 주도형 생산 방식인데 한 3만 불 시대가 넘어서게 되면 장비를 가지고는 차별화를 못 하잖아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로 넘어서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 굉장히 잘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MZ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일 시키는 방법이 지시를 했잖아요. 사람은 일을 두 번밖에 안 한다 그래요. 급할 때 일을 하고 재밌을 때 일을 하는데 이제는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MZ 세대가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재밌을 때 하는 건데 더 공감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우리 특히 M 세대들이 굉장히 칭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기가 수행한 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영학에서는 룰 오브 프로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좀 전진했다고 칭찬해주면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반대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판만 하면 떠나거나 그죠? 굉장히 좌절하기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또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여가를 갖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이제 여가도 하는데 삶을 즐긴다는 거,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 이게 조금 세대별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그 한국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워라밸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또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기업 매니지먼트나 조직 문화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글도 이미 세컨드 잡 겸직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돈을 버는 부분들인데 사실 돈 버는 부분은 생활 속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어주면 일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통합될 수가 있는 거다. 그 일하고 싶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사람 중심 기업의 핵심이고 그것의 핵심의 세 가지는 더 공감해주고 더 권한을 주고 자기가 실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공정하게 해주고 실력이 부족하면 키워주고 이 네 가지가 저는 사람 중심의 일하고 싶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인 디렉터께서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성과급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00년 기업, 200년 기업으로 갈까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시장 내에서 산업 내에서의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분들이 현재의 조직 문화 그리고 이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최근에 수년간의 과정들을 겪어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직접적인 견해들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추상적인 어떤 조직 문화의 운동이 아니었고 매우 실질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글로벌 본사만의 일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로컬 그 프랙티스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만큼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 베네핏,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현재의 작동의 원리 그리고 가치 창출의 방식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현재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희 디렉터께서는 뭐 당연히 그죠? 가겠죠? 이제 뭐 100년 기업이 된다면 정말 뭐 대단할 것 같고 저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나눈 주제인 뭐 기업 문화 혹은 발전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내부 사람이다 보니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환경은 계속 더 바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변화해야 될 것이고 또 혁신해야 될 그런 뭐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있어야 이 기업이 이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기업가 정신이죠. 사실은 우리 기업에는 이 삼각 전투가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기업가고 또 한 사람은 기술자고 또 한 사람은 관리자예요. 실리콘밸리에는 1년에 한 100만 개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100만 개 기업 중에서 40%가 1년 안에 없어집니다. 5년 안에 또 40%가 없어집니다. 한 80%가 없어지죠. 살아남은 20% 중에 또 80%가 10년 안에 없어집니다. 한 4% 정도가 살아남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기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고객을 제일 싫어해요. 어제 좋다고 한 이야기가 오늘 달라 바뀌잖아요. 고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업가죠. 기업가는 미래의 변화를 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자죠. 관리자가 키우고 있는 개가 두 마리 있는데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해봤더니 이렇더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프로액티브니스. 두 번째는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된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액티브니스, 이노베이티브니스, 리스크 테이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엠퍼티, 임파워먼트, 이네이블먼트.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가파 기업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협력하고 실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저는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특히 중소기업들은 사실 실패할 자유를 주지 않아요. 또 이 CEO들이 직원들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 권위적이죠. 그 다음에 권한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줄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M세대 보세요. 그죠? 손흥민이 보세요. MZ세대를 안고 가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떠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문화,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주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희망이 있는 나라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이제 그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스타트업에서 좀 성공한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유니콘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한 5명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 수십 명이 되고 또 수백 명이 되고 어떤 데는 수천 명이 되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CEO들을 많이 만났어요. 되게 빠르게 이제 기존 전통 기업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기업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약간 우려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실리콘밸리 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해서
그대로 이제 좀 시행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물론 뭐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역시나 기업의 생존이죠. 생존, 그리고 생존을 하려면 일단 매출과 그다음 두 번째 이익 등의 어떤 재무적 성과가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이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조건들을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면으로 들여봤을 때는 한 몇 가지 정도의 그 전형적인 성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임파워먼트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작은 조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탑다운식의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성원들이 특히 현업의 실무진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느끼는 좌절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구성원들의 좌절감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에 대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의 실행 과정에서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다 보면은 업무에 대한 상호 간의 아레나리 매우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조직들이 생기고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이 조직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직을 이동했지만 과거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나에게 주어진 명시되어 있는 아레나 이외의 책임을 회피하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그것을 위해서 아예 협업을 좀 기피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실무진까지의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좌절감 그리고 그 시스템 인사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아레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 생기는 모호함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만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으로서 생존을 할 수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의 꿈을, 창업가의 꿈을 고객의 경험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디렉션이 가장 명확해야 돼요. 기업가의 꿈만 있고 고객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철저하게 디렉션인데 그 디렉션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이게 공감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참여 시기 할 때 우리 성공한 기업들일수록 우리 마크 주커버그 같은 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뭐냐. 자기는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연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세계를 연결할 것은 기술자가 할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가 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업의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업의 본질, 미션, 카르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CEO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고객의 경험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디렉션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엔진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직원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스타트업들이 대체로 망하는 게 기업가가 혁신을 하고 직원들은 일만 하는 경우가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히트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타트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신기술이 있어가 신제품이 막 나와요. 근데 첫 1년은 그게 필요했지만 2년 후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3년 뒤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 곡만 부르고 사라진 가수가 가장 불쌍하듯이 그죠. 세컨드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직원이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회사에 와서 뛰기는 일만 하다 가면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객의 경험에 대한 철저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업의 본질이고 그 전제 위에서 종업원들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어떤 엔진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 문화에 가장 필요한 몇 가지는 사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는 안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당연히 성장을 위주로 이제 탑다운이 용인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조직의 리더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미덕일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고 자리 잡는 시점, 그리고 더 큰 성장을 바라보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 기업 문화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것에 고착화된다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을 방해하고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다양한, 원래는 하나의 프로덕트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프로덕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때 견지했던 그 자세로 또 다른 것을 똑같이 구현했다고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레거시가 생기는 건 좋지만 그 레거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상당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의 마인드셋과 이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마인드셋, 그리고 그 이후의 마인드셋을 전략적으로 좀 다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스타트업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 이름을 쓴다고 해서 조직이 수평화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리콘밸리 문화를 그대로 베껴왔다고 해서 한국의 문화에 100% 적응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같이 바라보고 구성원들이 이것을 알맞게 적용할 것인가는 끊임없는 소통과 또 이 소통의 근간에는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는지 내부의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문화 세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 이제 조직 문화 좀 혁신해야 될 것 같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의 기업 문화도 새롭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 평가의 방법을 바꿔야죠. 사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만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순서를 매겨놓고 잘한 사람은 성과를 주고 못한 사람은 잘라내는 시스템이 되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아까 우리 사티아 나델라처럼 다른 부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당신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협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 같아.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특허가 한 10,00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달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특허가 60,000개 정도 들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핵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하게 하는 문화의 가장 핵심은 성과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스택 랭킹, 순서 매기는 위계적 평가 방법에서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평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구독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 경험이라는 게 댓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에 도입하는 거. 우선 인식의 전환, 조직 문화를 혁신한다, 바꾼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주체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면은 HR팀 또는 조직 문화 팀이 만드는 거라는 좀 막연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직 문화는 CEO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CEO가 현업에 참여하에 현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조직 문화다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은 관망만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CEO는 명확하게 왜 우리가 조직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이며, 그리고 그 바꾸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목표, 우리가 어떠한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고, 그 목표는 개념적인 것도 일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과 장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조직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하에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인식을 실패하지 않게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를 감히 드리자면은 듣는 문화를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실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 사티아 나델라가 주관하는 월간 타운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죠. 코로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저희 IT 회사라고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공짜로 주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한 직원이 사티아 나달라한테 손들고 우리는 왜 점심 공짜로 안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것조차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문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 그것보다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티아가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왜 우리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수긍을 했죠. 아, 그래, 우리 굳이 공짜로 밥 안 먹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안 줘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어떤 그 중견 제조 기업들의 어떤 그 모임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조언을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이제 현장에서 뭐 이제 진짜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한테 무슨 뭐 조언을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경영자들 특히 이제 제조업 경영자들 만나 보니까 성패를 이 가름하는 거는 결국 의지와 진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한 의지와 진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와 진념이 클수록 더 큰 기업이 되는구나. 이 의지와 진념은 그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자기 납득 이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지와 진념이 클수록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클 것이고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면은 그만큼 보람도 클 것이고 또 꿈이 커야 또 이렇게 현재 만족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의지와 진념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지와 진념도 이 조직 문화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조직, 내 삶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이런 조직을 잘 만들면은 당연히 의지와 진념을 갖고 더 좋은 기업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 기업 문화, 조직 문화는 뭐 누구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이게 잘 실행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기업의 리더나 아니면 뭐 기업의 조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의 이 이제 자담을 보시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